가능성, K컬처와 J컬처를 중심으로의 제1부 일반 학술 발표 및 분과별 학술 심포지엄 제8 발표자 인천대 일본문화연구소 섹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회가 많이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날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부터 저희 인천대 일본문화연구소 발표를 듣기 위해서 회의실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본문화연구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의 지역 변동의 양상과 지역 간의 연대의 가능성을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8 발표장은 일본 지역 문화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과거 일본의 외지라고 불렸던 지역 문화를 비롯해서 현재적 시점에서 일본의 철도의 폐성 과정, 향후 일본 지역 문화의 부흥 문화론까지 일본 지역 문화의 역사와 전망에 대한 연구의 문제의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3개의 주제로 총 2시간 동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 발표에 할당된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발표 20분,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이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5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약 11시 30분경에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당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시간이 배분되어 있는 만큼 각 선생님들의 발표가 그만큼 내실 있고 충실하게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발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인천대 석사과정생인 박수민 학생과 인천대 일본문화연구소의 이호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일본 철도 폐선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1호일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일본 철도 폐선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 이제 석사학위 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뒤에 보이는 요 열차 사진은 홋카이도에 있는 아바시리라고 하는 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바시리라고 하는 도시는 홋카이도 북동부에 인구 3만 정도의 도시인데 지금 2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굳이 찍어서 온 이유는 이 사진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JR 홋카이도에서 단독으로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노선이다. 그리고 제 석사 논문에서 2017년 운수 성적표에 따라 가지고 커리를 해보니까 향후에는 폐선될 가능성이 있는 노선이다. 예, 선생님 말씀 중에 네.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혹시 공유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연구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철도라고 하면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의 위치가 근대 도시의 발달과 시가지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성이 있던 도시에 외곽의 철도가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철도역 방향으로 시가지가 확장이 되거나 철도역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원래 있던 시가지하고 연담이 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이제 도로가 발달하고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지방 재래선 철도를 중심으로 수요 감소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육상 교통수단으로서 철도가 가지는 우위가 상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선, 폐역, 열차 감축 등의 조치가 지금이라고 말하기는 뭐한 것이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철도의 부설하고 도시의 확장을 결부시킨 연구가 많았습니다. 철도가 깔리면서 이 도시가 이렇게 흥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것을 철도 폐선과 도시가 어떻게 되었냐를 결부시킨 연구도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있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서 철도의 발달사에 대한 연구는 있었는데, 철도의 폐선에 중점을 두고 그 폐선을 시계열적으로 연구한 연구들은 그렇게 크게 발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폐선에 대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보편적 교통권의 관점에서 철도 폐선을 비판하거나 혹은 특정 폐선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이 폐선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앙케이트를 한다던가 그런 국소적인 연구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 폐선을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폐선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보편적 교통권을 들어가지고 찬반 입장을 내세우고 했는데 그 찬반 입장을 배제를 하고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되었나를 일단 정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철도 폐선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그림은 전전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향후에 이르기까지 철도 폐선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전에는 원시적 동력원 도태, 전시 휴업 노선의 폐선, 50년대, 70년대에는 국철과 사철이 좀 다른 양상을 보였고 80년대에 국철이 집중적으로 폐선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수급조정규제 폐지라고 하는 이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철 노선들이 폐선이 됐고 2007년 이후에는 그 폐선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은 또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폐선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금 폐선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노선들이 폐선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선을 공간적으로 보면은 간단히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간단히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1950년대, 70년대에는 주요 간선의 지선형 노선들이나 농촌부 혹은 과소 지역이 많은 홋카이도 등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1980년대에는 홋카이도와 규슈에 집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전국적으로 산발하긴 했지만은 대도시 인근, 특히 도쿄, 나고야 인근에서 폐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전전의 폐선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동력원, 인차, 마차라고 하는 그런 동력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차나 마차는 출력이라든가 뭐 수송량에 있어서 이후에 뭐 디젤, 전기 기관차가 견인하거나 혹은 뭐 전동차라든가 그런 것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태가 되게 되었고, 또 전시에 조금 중요하지 않은 철도를 뜯어가 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류상 휴업이 됐는데 철도를 다 뜯어갔다가 나중에 복구시키지 않고 폐선한 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전의 폐선 경향은 이후의 폐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석탄, 전기, 디젤로 동력원이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또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역량이 뭐 전쟁에 집중되는 국가 예산의 뭐 60, 70% 이상이 전쟁에 집중되는 그런 되게 기형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현재 폐선 경향과는 연소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후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동차, 항공기와 경쟁을 하면서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육상교통에 있어서 이 수송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철도가 우위를 잡을 수 있는 분야는 대도시의 통근 통합, 한 열차에 수백 명을 싣고 다니는 대도시의 통근 통합 혹은 항공기를 타고 가기는 좀 애매한 일부 중장거리에서만 우위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1968년에 그러니까 일본 국철이 64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68년도에 철도 시각표를 백지 개정을 합니다. 백지 개정이라 그러면은 기존 시간표를 싹 지우고, 기존 시간표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싹 지우고서는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특급열차 소요 시간이 뭐 우에노에서 아오모리가 8시간 반, 오사카에서 가고시마까지 14시간, 이렇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국내선 항공 노선들이 많이 확충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노선에서 국철이 더 이상 시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의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사철하고 국철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사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간적으로는 주요 간선의 지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익히 아시는 도쿄에서 오사카 거쳐서 고베까지 가는 도카이도 본선의 지선 노선들이라든가, 뭐 도쿄에서 아오모리를 연결하는 도호쿠 본선의 지선이라든가, 혹은 뭐 저 동해안을 달리는 호쿠리쿠 본선의 지선격되는 노선들이 많이 폐선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홋카이도에 도로가 깔리게 되면서, 이전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홋카이도의 땅이 굉장히 질고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로가 깔리게 되고 전전에 만들었던 간이철도와 산업철도들이 대량으로 폐선이 되게 됩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고, 그래서 맹장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맹장선이라는 거는 인간의 맹장이 그렇듯이 맹장이 아프면은 고치는 게 아니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향이 없는,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빗대어가지고 맹장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폐선된 노선들의 상당수가 맹장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간이철도와 간이철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버스 한 대 정도에 탈 사람을 싣고 다닌다든가, 혹은 뭐 우유를 실은 화차에다가 객차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운송을 한다든가, 지금 같으면은 다 트럭이나 버스로 운송할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은 농촌부의 노선 맹장선의 예를 보시면은, 요 가운데 제가 노선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다른 노선과 연결되지 않고 다 끊기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우타시나에서 호로나이선, 만지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홋카이도에서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폐선된 간이철도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홋카이도 전역에 걸쳐서 있지만, 특히 홋카이도 동부의 뭐 탄전지대라든가, 혹은 저 지역은 이제 농사를 할 기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축산업을 하는데, 축산업을 위해서 1920년대에 개척이 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철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국철은 이 철도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선 시기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폐선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극렬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사철은 어쨌든 철도라고는 하지만 민간 사업이고, 국철은 국가의 대계라고 할 정도로 국가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가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인식, 육상교통 내에서 철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전에는 철도라고 하면 무작정 좋은 것, 국가 수송의 핵심적인 것, 특히 그전에도 뭐 전쟁이 있고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 특수를 겪으면서 철도 수송, 화물 수송의 비약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는데, 이 이후에는 철도가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폐선에 찬성한 집단이 있고 반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찬성한 집단은 산업계획회의라고 하는 이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일종의 회의라고 해야 되나 하는 뭐 협회 개념의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계획회의가 1958년, 그러니까 국철이 적자 전환을 하기 6년 전부터 이미 국철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객과 화물 부문에 있어가지고 철도가 어떻게 해서 계속 열세로 돌아서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 올 것이고,
트럭이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강해질 것이며, 그리고 비행기의 장거리를 뺏길 것이며, 지방에서의 여객 수송에서도 이제 버스 타면 되지 않느냐, 혹은 자가용 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철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은 운수성 산하의 단체인데, 운수성 산하가 아니라 국철, JNR 산하의 단체인데, 거기서는 전체 노선 중에 2,600km를 폐선해라. 그리고 국철이 요구한 노선에는 다른 노선 깔지 마라. 그리고 아직 건설되지 않은 노선도 다 버스로 전환해라. 그리고 일본 국유철도 JNR은 그 적자 투성이 노선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밀착한 새로운 교통수단에 그 임무를 넘겨주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화로까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폐선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다나카 내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기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서인 일본국토 개조론이라는 책에서 소재 생산이나 동력 공급에 필요한 기간 산업은 기존 공업단지 과밀을 해소하고 땅을 좀 싸게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 입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 집약적인 내륙 공업은 뭐 입지랑 상관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분산해도 된다. 뭐 인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부식하기 위해서 전국토에 이 신칸센 철도와 고속도로를 깔자. 그리고 사기업 같은 기준으로 그래서 국철을 논할 수는 없다. 국철은 아직도 국가의 대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나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철도공단, 건설공단이라는 단체는 1922년에 개정된 철도 부설법에 철도 이거 깔아라라고 부록에 나와 있는 노선들을 실제로 깔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된 노선을 건설해서 국철에 양도하는 이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국철 관련해서 민간 보고서가 나온 게 59년이 처음이고, 또 이제 국철 경영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서가 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62년도에 그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의원이 철도부설법의 정신은 최선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철도가 돈 벌어오는 사업이라면 민간이 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철도공단이 발족이 됐는데, 결국 철도공단이라는 이 기관도 과거에는 철도는 국가에서 깔라고 하면 깔면 됐는데, 계속해서 지방 노선에서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이제 국철은 그 노선들을 부설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니까 국철을 패싱을 하고 이 철도건설 심의회와 의회의 동의만으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68년도에는 국철자문위에서 다시 한번 적자 83노선을 지정하면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72년도에 결국 그 철도 개선 반대 입장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 열도 개조론을 발표하고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소자키라고 하는 사람은 국철 총재인데,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공업 재배치를 하는 거는 국철의 일이 아니다. 국철은 지금 예산이 파탄나게 생겼다라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저기 로키드 사건으로 실각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국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각하자마자 1년 뒤인 75년도에 국유철도 재건대책 요강이 나오고, 76년도에는 지방교통선 문제에 대한 소위위원회가 설치가 되며, 79년도에는 이제 국철이 JNR이 국철 재건 기본 구상안을 내 가지고 이게 그대로 국철 재건법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고, 전환교부금을 킬로미터당 3천만 엔을 지급을 한다든가, 버스 전환 시 적자 보전 5년 동안 100% 하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국철에 대해서도 지방교통선, 그러니까 훼손 대상은 아닌데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지방교통선에다가 0.1배의 추가 운임을 수수하는 제도를 갖다가 맹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야당 측에서는 지방민의 발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통권의 입장에서 반발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이거는 발을 뺏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성하고 효율성이 상실된 철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영 주체인 국철, 그리고 다나카 아페 내각, 그 사또 내각에 걸쳐 가지고
계속 토건족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균형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철도 폐선에 반대했던 입장, 그리고 철도의 공공성 논리로 철도 개선을 반대하는 야당 측 진영의 입장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입장이 계속 미묘하게 부딪히면서 일본 국철은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선이 어느 정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나카 가코이라고는 핵심 인물인데, 그래서 정시 운영은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이제 철도 폐선은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을 불러온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다나카 가코이라는 인물이 한 얘기를 사실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교통수단 자체로서 철도가 경쟁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방의 국철에 대해서 종래 인식, 그러니까 철도 만능론적인 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균형 발전하고 철도를 굳이 연결시키는 관점도 토건 사업가가 가진 그 개발 본위의 시선, 뭔가 계속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본을 막 투하를 해가지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토건 사업의 입장, 혹은 지방 국회의원, 이분이 니가타 국회의원이고 16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지방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철도를 깔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도 되지 않을지, 요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 개조론 같은 이런 책을 좀 가지고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돈 버는 사업이면 민간이 하면 된다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한 얘기였지만 결국 국철은 민영화돼 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공기업의 규제 완화 민영화를 하니까 이용자에게도 더 효율적이더라라고 하는 뭐 옹호 의견이라든가 뭐 논고라든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좀 의의가 이 다나카 총리가 얘기했던 의의가 많이 퇴색이 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국철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재건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경영의 건전성과 수지 균형입니다. 경영 건전성은 불건전한 것을 해소하는 것인데, 불건전한 것에는 이제 적자 노선이라든가 신문 잡지 통근 통학에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할인을 때리는 거라든가 인건비 퇴직금이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수지 균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절대적인 현상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된다. 수송 밀도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밑에 보시면은 하루에 1km당 몇 명을 실어 날랐느냐 하는데, 이것이 4,000명이 되지 않는 철도는 폐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수요 자체를 나타냈지 이 손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 RH 그 출퇴근 시간대 수송량, 그리고 대체 도로가 정비되어 있느냐 혹은 평균 승차 거리가 긴 노선이냐를 고려해가지고 예외 노선을 꽤 많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한편은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노선의 폐선은 억제를 해가지고 계속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앞에서 한 얘기지만은 특히 이때 집중적으로 폐선됐던 곳이 홋카이도와 규슈 남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홋카이도에서 2,000km 이상의 철도가 폐선이 되었고, 규슈에서는 지코 탄전지대와 그리고 남규슈 가고시마현 일대에서 많은 폐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수급조정 규제가 폐지가 되고 철도 재생 사업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 보시면은 수급 조정 규제가 뭐냐면은 사철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수급의 조정을, 그러니까 그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철도 사업에서 빠져나오거나 철도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큰 허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규제가 있고 허가를 받았어야 됐었는데 그것을 폐지해가지고 더 창의적인 민간 회사들이 사철 사업에 뛰어들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했지만은 사실은 기존에 좀 경영난을 겪고 있던 철도 회사들이 철도 사업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급하게 또 철도 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철도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재건의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선을 해라라고 제도를 개선을 해서 굉장히 많이 폐선,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7년은 577km가 폐선이 됐는데 그 이후 10년간은 200km 정도의 폐선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선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현이라든가 미야기현을 경유하는 철도들이 결국에는 파괴가 되었다가 복구되지 않고 버스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홋카이도나 규슈에서도 이제 폭우로 인해서
토사유 처리된 철도들이 결국에는 복구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버스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재생 사업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만들어 놨지만 저 야마구치 히로시마현과 시마네현을 연결하는 산코호선은 그 절차를 굉장히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스킵해 나가면서 이 철도 재생 사업을 무력화시킨다든가 혹은 철도회사 자체에서 JR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노선들 폐선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 폐선을 착착 실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폐선돼가지고 버스 전용 도로로 바뀐 미야기현에 있는 폐센누마선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노선들의 폐선들이 예상이 됩니다. 수송밀도 2,000명. 그러니까 이 철도 재생 국철 재건 사업에서 4,000명이었는데 그것을 1차 폐선의 기준이 2,000명으로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해봤는데도 지금 106개 노선이 수송밀도 2,000명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들이 과거의 기준대로 폐선에 이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규슈와 홋카이도는 그전에도 많은 노선들이 폐선이 됐는데 이제 규슈와 홋카이도에서는 간선 노선들까지 폐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선 특히 홋카이도 그림을 보시면은 요 까만 선이 폐선 예상 노선인데 거의 삿포로 이북의 대부분의 노선들이 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도를 둘러싼 악재, 폐선이 끝나지 않을 이유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이제 인구 감소로 철도와 버스가 비교해서 월등히 효율을 발휘하는 지역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단거리 수송에서는 철도는 교통체증, 버스가 밀리는 지역에서는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혹은 자가용이 밀리는 지역에서는 우위를 가지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가 거기서 우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시에 철도 복구하는 것보다 도로를 복구하는 게 승용차도 댕기고 버스도 댕기고 트럭도 다니기 때문에 더 가용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가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철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폐선을 일단 시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전전의 폐선이 현재와 연속성이 없고 전후에는 사철이 먼저 철도의 위기를 통감을 하고 폐선이 되어 갔고 그리고 나서 그런 정치적인 분쟁이 있은 후에 국철이 대량으로 폐선이 됐고 2000년대에는 수급조정 규제라고 하는 그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때 한참 작은 정부론이 유행할 시기인데 그때 이제 수급조정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사철 폐선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폐선의 유형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전망입니다. 폐선의 공간적 분포를 보시면은 정리를 하면은 전시 폐선은 이제 주로 뭐 사철이나 비전철 같은 그때도 이미 대도시 지역 외에서 발생을 했고 전후에는 맹장선 그리고 농촌 탄광 지역부터 폐선이 되다가 국철에는 이제 80년대 국철도 혼슈와 시코쿠에서 같은 경향이 발생을 했고 근데 80년대 국철의 경우에는 홋카이도 규슈에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벌써 폐선이 발생을 했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에서도 폐선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대도시권이나 대형 사철, 16대 대형 사철에 들어가는 나고야 철도라든가 그런 회사들도 일부 노선을 폐선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고 미래에는 전국적으로 주요 간선, 홋카이도 본선, 도호쿠 본선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노선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들이 폐선 예상 노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폐선의 시기적 전개를 통해서는 이 시기별로 폐선의 견이나 사회적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이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대립을 하고 또 변화를 하느냐 그리고 특히 그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그 아까 세 가지 입장이 이렇게 대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철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선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폐선이 발생했던 규슈, 홋카이도 등 농촌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 전역의 도시가 철도 폐선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철도 폐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본 철도의 폐선 전개 과정을 통시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공간적인 분포,
또 향후 전망까지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공부가 되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이신 충북대 윤현희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윤현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토론을 해야 되나 말아야, 수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철도에 뭐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시기별로 일본의 그런 철도 폐선 정책 같은 게 잘 정리된 논문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는 이런 철도 연구로서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발표 요약문을 보면은 이제 보통은 철도가 발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도시구조가 변하는 거를 주로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그 반대의 이제 연구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폐선과 관련된 이 폐선된 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졸업 논문을 저도 좀 훑어봤는데 이게 볼륨이 방대해가지고 이 발표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 폐선, 그러니까 지역 세태와 폐선과의 관계를 좀 더 다뤄주는 그런 연구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추후에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문이긴 한데요. 이게 폐선이 먼저냐, 지역 세태가 먼저냐를 사실은 뭐 어느 게 먼저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우문이긴 한데, 근데 둘의 과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폐선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폐선된 철도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일본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졸업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결국은 한국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하는 큰 프로젝트, 큰 그림도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철도 연구가 없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는 또 많지 않고 또 철도에 관련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쇠퇴한 지역에서의 이런 폐선의 이런 영향들 또 폐선 때문에 도시구조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어떤 연구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 저는 뭐, 이게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또 후에 시간 있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철도 폐선 지금 이 발표에서는 철도 폐선 이후에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은 크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제 석사 논문에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나마 그것을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답사를 가거나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철도 폐선이 발생했던 도시 80년대에 이제 도시에서의 폐선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11개 도시에서 철도가 완전히 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도시를 이제 전부 이제 지형도라든가 혹은 상업시설에 관한 아카이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개업해서 언제 폐업했느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철도가 폐선된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도시는 철도가 폐선되었는데 그 역이 그대로 버스 터미널이 돼가지고 교통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도시는 철도 폐선과 더불어서 근데 어떤 도시는 철도 폐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 자체의 동력, 예를 들어서 탄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탄광이 폐광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혹은 어떤 도시는 애초에 철도가 있던 지역이 철도가 사람
사라짐으로써 그 철도역 주변은 아무 발전도 안 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구분은 굉장히 러프한 구분이고 특히 중심지로 남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가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서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뭐 지도나 그런 뭐 속성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다 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실제 그 역 주변이 실제로 교통 중심지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속 연구가 된다면 그쪽 부분도 좀 굉장히 큰 볼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연구 계획도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년대, 70년대 철도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그 한 파트랑 그리고 철도 폐선 이후에 그 소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파트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시설 적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좀 봤습니다. 근데 완전 과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 부지가 완전히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도시에서 특히 철도가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거를 복구하지 않은 철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로 전용이 된 경우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저기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또 레일바이크를 만든다거나 혹은 그 소규모의 관광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하고 일본을 좀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버전의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폐선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선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선선이라든가 진해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버전의 맹장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선선이나 진해선 같은 굉장히 짧고 소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노선들 자체도 어쨌든 지금 폐선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서든 또 살려가지고 이용을 해보려고 지금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폐선보다는 폐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살아있는데 그 중간에는 역들을 없애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은 완행열차가 있고 우리나라는 완행열차가 없고 지금 우등 등급인 저기 우등이 아니라 특급 등급인 그러니까 옛날 특급 등급인 무궁화호가 최하급 열차이기 때문에 그 밑에 완행열차나 급행열차가 서던 역들은 지금 다 폐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를 한다면은 폐선보다는 폐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열차가 안 서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07년 4월 1일부터 열차가 안 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 역은 뭐 서류상에는 살아있겠지만은 없어진 역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역 주변이 어떻게 되었는가 혹은 반대 프로세스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버전으로 어레인지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쇠퇴 지역, 결국 철도가 사라지고 철도역이 사라지는 지역은 결국은 쇠퇴 지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쇠퇴 지역 연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와 토론 그리고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기는 했는데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의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발표 들으면서 많이 재미있게 들었고요. 방금 또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한국에는 폐선보다는 폐역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유, 뭐 정치적인 뭐 시스템상의 그리고 뭐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과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가 많이 기대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곽동곤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곽동곤 선생님께서는 나츠메 소세키 작가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를 연구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주실 발표 역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츠메 소세키의 만한 도코로 도코로 식민주의적 양가성에 대한 고찰, 집필 과정에 주목하여입니다.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곽동곤입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나츠메 소세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인천대학교 그 일본문화연구소에서 작년에도 한 번, 그리고 올해도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사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가 일본 지역 문화의 역사와 전망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츠메 소세키 작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늘의 주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의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 만칸 도코로 도코로라고 하는 기행문이 쓰여진 만주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식민 제국으로서의 대일본 제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제 앞에 이제 박수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일본 철도 폐선의 이 시공간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그 레주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철도 국유법이 나오거든요. 그 철도 국유화가 일어난 1906년에 설립된 회사가 제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PPT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레주메를 이렇게 낭독해가는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표문이 쓰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2번의 그 텍스트의 불연속성을 그냥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3장과 4장까지 이렇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면 아마 20분 안에 발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1909년 가을 도쿄 제국대학 시절의 학우였고, 당시에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2대 총재가 되어 있었던 나카무라 제코의 초청으로 만주와 한국을 방문한 여행의 여행기이다. 문장이 굉장히 잘못됐네요. 만칸 도코로 도코로 만한 여기저기가 그 여행의 기행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세키는 귀국 직후인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쿄 아사히 신문과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이 여행의 기행문인 만한 여기저기를 연재했습니다. 연재가 막 시작되었던 10월 26일 소세키도 방문한 바 있었던 하얼빈에서 한국엔 독립운동가 안중근에 의한 전 한국 통감이자 투미런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월 27일 소세키는 이토공이 저격당하는 플랫폼은 지금부터 1개월 전에 내가 두 발로 디뎠던 곳이기 때문에 드문 변고이기도 했지만 장소로부터 연상되는 자극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소세키는 귀국하자마자 곧 이토가 죽었다. 이토는 나와 같은 배로 달엔에 가서 나와 같은 곳을 걸어서 하얼빈에서 살해당했다. 내가 내려서 밟았던 플랫폼이라서 의외의 우연이다. 나도 저격이라도 당했으면 위장병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흥겨웠을지도 모른다. 라고 테라다 토라이코에게 보낸 서간에 적고 있습니다. 요컨대 장소로부터 연상되는 자극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우연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연재된 문에서도 변주됩니다.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불륜을 저지른 과거의 죄를 가진 주인공 소스케가 사회로부터 몸을 숨기고 사는 도쿄 교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친구가 정말 우연히도 과거의 그 친구입니다. 그 주인공인 소스케는 소세키와 마찬가지로 안중근의 이토 저격을 보도한 호회를 접하며 이후 나 같은 월급쟁이는 살해당하고 싶지 않지만 이토 씨 같은 사람은 하얼빈에서 살해당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스케는 과거에 저지른
저지른 죄로부터 보주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요컨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소세케의 작품 재개에서 죄책감으로 해석 가능한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흔적을 만한 여기저기를 통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읽어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번에 텍스트의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한 여기저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지금까지 하나의 통일된 텍스트로서 이렇게 다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침의 소재기가 만한 곳곳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신문에 연재하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같이 집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 일어났고 그 암살 사건에 의해서 집필이 굉장히 여러 번 중단이 되었다가 계속되었다가 한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세기가 쓴 이제 어떤 그 서한이라던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무슨 원고가 들어있었던 봉투 그런 것들이 전집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전집에 그런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텍스트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통일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 약 4개 정도의 덩어리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절이 텍스트를 다시 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텍스트를 다시 읽고 새로운 의미를 집어내는 데 있어서 생성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오늘 제 발표에 있어서 그러한 시도가 완전히 성공했다라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이유는 이제 뭐 뒤에도 이제 제가 쓴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발표를 계속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을 넘기지 않았네요. 네, 여기 이제 3번에서부터 세 번째 153페이지에 3번부터 다시 낭독을 하면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과 만철 그리고 위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네, 만한 여기저기를 비롯한 소세기 만주 및 한국 여행 관련 텍스트군에서 식민지적 담론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한을 유람해보면 과연 일본인은 믿음직스러운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며 중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니라 다행히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라는 인터뷰 기사에서의 소세기의 발언은 소세기가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러일 전쟁을 긍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신문기자가 잘못 받아 적은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이 경박한 발언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 사건 직후인 10월 28일에 소세기가 직접 써서 만주 1일 신문사에 보낸 투고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박함은 소세기의 것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내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본인처럼 불쌍한 국민은 세상에 없으리라는 생각에 항상 내몰려 있었지만 만주에서 조선으로 건너가 우리 동포가 문명 사업의 각 분야에서 활약해서 대단한 우월자가 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일본인도 믿음직스러운 인종이라는 인상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으며 이러한 일본인을 운명의 총알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상 그 경박한 식민주의적 담론은 온전히 소세키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이토 저격 사건에 대한 이러한 경박한 발언 이후 소세기의 신문 연재 만한 여기저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전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재 중단을 겪고 재개된 8회 이후 만한 여기저기에는 위장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9회에서 기획문의 화자 연은 만철의 대표적인 상품인 콩기름을 원료로 한 상품들을 견학하고 만철 총재 제코와 함께 사격장을 방문합니다. 도중에 세 장을 들고 있는 중국인들을 만나자 제코는 가난뱅이 주제의 새소리를 즐기는 그들이 풍화롭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때 위풍의 습격을 받고 있었던 연은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회에서 만철의 조삭발을 견학하는 연은 위통에 휩싸여서 안내자의 설명을 또다시 흘려듣고 맙니다. 13장에서는 왠지 나의 위가 아침부터 나를 배신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에 휩싸입니다.
요컨대 만철을 견학하고 그 문명 사업의 각 분야에서 활약해서 대단한 우월자가 된 믿음직스러운 인종으로서의 일본인을 운명의 총화라고 칭찬해야 될 여는 위장이라고 하는 내부의 타자에 의해서 뒤로 퇴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장병이 여뿐만이 아니라 이 기행문의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공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8회에서 만철의 총재인 제코는 위가 안 좋을 때는 말린 북어든 뭐든 꾸역꾸역 먹어서 위를 놀래켜 주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말린 북어를 안주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위통에 있는 여는 어떻게 저런 딱딱한 것이 위에 수용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집니다. 세 번째 원고에 해당하는 26회에서 여는 하얼빈까지 함께 여행했던 하시모토가 귀국하자마자 위장병으로 드러 누웠다는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만철의 총재인 제코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삿포로 농학교의 교수인 하시모토는 만철의 자금 지원으로 당시 제2의 만주라고 불리던 내몽골에서 축산 사정을 조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영유의 확장의 운동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만철의 총재인 데코로부터 만철의 촉탁 하시모토, 만철의 사업을 소개하며 만철의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초대한 빈객인 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영유를 위한 국가 독점 자본기업 만철의 관계자들이 모두 위장병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제코는 위통을 무시하고 있고 하시모토는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며 그리고 여는 이미 그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가 시달리는 위통이 소새끼 자신의 한국 여정을 생략한 채로 종결된 만한 여기저기의 결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펑텐에 이르기 직전의 여정인 탕강즈에서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 연재 42회에서 여는 두부가 뱃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석탄 덩어리처럼 변화해서 윗속을 틀어막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부는 만철의 대표적인 상품인 대두로 만들어진다는 다소 사소한 그런 인과관계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철도와 공장과 발전소로 움직여서 청조 말기부터 만주의 대표적인 농업 상품이었던 대두를 종착역인 대련으로 운반하여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는 국가 독점 기본이 바로 만철입니다. 대두는 콩기름이나 마가린이 되어서 일본과 서구 열강 국민들의 식도를 거쳐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됩니다. 이 연쇄적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증기기관의 연료가 되어 연소되는 푸순에서 채굴된 석탄입니다. 하시모토와 여 일행이 영국 공사 일행과 함께 탄광의 갱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만한 여기저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중근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소새끼의 회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국 공사 일행이 등장하는 것은 바렌으로 향하는 배에서 젊은 영국 부공사가 타고 있다는 기행문의 초반과 호응하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만철이 국가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운전 자금을 영국 자본이 인수한 외화 사채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호응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마지막 장면은 제국주의 열강의 국민의 식도의 반대편 끝에 있는 또 하나의 구멍으로서의 갱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제국주의적 단계의 자본 축적에 대한 유효한 메타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컨대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 국민들의 뱃속에서의 소화운동과 만철에서의 석탄의 연소운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갱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대두로 만든 두부가 뱃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석탄 덩어리처럼 변화한다는 메타포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단계의 자본 축적과 식민지주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의미 내용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감의 촉발점이 그 다음 여정인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안중근은 제국주의 열강 국민들의 소화운동을 통해서 편성된 증기기관차의 석탄 연소를 통한 운동을 역으로 이용함으로써 이토를 만나 자본 축적과 문명화의 장치로서의 철도를 피식민자의 저항장치로 재전유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논의를 4장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토 저격 사건을 참고항으로 하면서 만한 여기저기를 4개의 원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원고와 두 번째 원고에 각각 해당하는 4장과 17장에서 쿨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이이다 강기슭의 돌담 같은 곳으로 접어든 탓에 이곳은 마치 바다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해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쿨리들로 한 사람도 더러운데 둘 이상 보이니 더욱더 볼썽사나웠으며 이렇게 많이 뭉쳐 있으니 더욱더 거북스럽게 그지없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멀리서 이 군집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아 참 기묘한 곳에 도착했군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기행문에서 여라고 하는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 여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반식민지화되어가는 아시아의 타자에 대한 경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쿨리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소세끼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20장에 등장하는 아이오이 유타로는 노무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부두에 관계된 일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락부, 운동장, 연무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있는 그 부락에 그 부하들의 주택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나 되는 쿨리를 부려서 만털의 주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두를 지파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화자 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주의 쿨리는 인구 과잉인 산둥 지방에서 건너오는 중국인 계절 노동자로 알려진 찢어진 의복을 몸에 걸치고 허름한 집에 궁궐하며 방 안에 선반을 걸고 자며 육첩방 한 칸에 10명 내외를 수용하며 여름에는 길가 또는 인가의 지붕 아래서 가면하는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오이가 거느리는 일본인 무리의 문화적인 생활과 가까스로 연명해가는 중국인 노동자 무리의 생활 사이에는 처참할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렌에서 소새끼는 두 번의 강연을 하는데 그중 두 번째 강연이 바로 아이오이가 부두에서 건설한 일본인 마을의 홀이었습니다. 여기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식민지 경영자로서의 일본인과 식민지 노동자로서의 중국인 사이의 거리를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새끼는 더럽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거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텍스트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는 부분에는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쿨리는 얌전하고 건강한 데다 힘이 좋고 일을 잘해서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그들이 등에 짊어진 콩자루는 쌀가마니처럼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을 저 아래에서부터 느릿느릿 짊어지고 와서는 3층에다 비우고 간다. 몇이서 순서대로 옮기는지는 몰라도 그 보조와 태도, 시간과 간격은 하나같이 일정하다. 올라가는 이와 내려가는 이가 좌우의 판자 위에서 마주쳐도 서로 말을 건네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혀가 없는 인간처럼 묵묵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무거운 콩자루를 계속해서 등에 짊어지고 3층으로 올라와서는 또다시 3층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침묵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인내와 정력은 거의 운명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실제로 서서 그들을 얼마 동안 관찰하자니 기묘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인용한 17장에서 얌전하고 건강한 데다 힘이 좋고 일을 잘해서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라는 쿨리에 대한 묘사는 4장에서의 혐오감 대신에 마치 순한 가축의 노동을 보는 듯한 편안하고 익숙하며 쾌적한 관점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쿨리에 대한 여의 묘사는 그 스스로의 묘사 속에서도 그 관점을 조금씩 위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와 태도, 시간과 간격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일정한 규칙적인 운동은 쿨리들의 공장 노동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펌프라는 기계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주쳐도 서로 말을 건네는 일 없이 혀가 없는 인간처럼 반복되는 침묵과 규칙적인 운동으로부터 여는 기묘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묘하다는 느낌은 17장의 마지막에서 안내자의 말에 의해서 보강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도저히 흉내도 못 냅니다. 저렇게 일하고도 하루에 5, 6전으로 먹고 산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강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안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내자의 발언이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 영유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만주에서의 철도와 그 부속지 영유권에는 기한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만주 이민을 통한 세력 확대가 선결 과제였습니다. 만철의 제1대 총재였던 고토 친페이는 만주에 잔뜩 돈을 빌려주어서 거기에 50만에서 100만의 인구를 이주시켜야 된다. 만일 후일 만주 반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50만 이상의 이민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세키가 만주와 한국을 여행한 1909년은 대일본 제국의 만주 및 한국 이민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고 윤상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토 신페이의 신복이자 제2대 만철 총재였던 나카무라 제코 이하의 임직원에게도 당연히 공유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만주 이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주에서는 단 한 명의 일본인도 단순 노동자로서 설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하루에 10전 이내에 먹고 살 수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과의 노동력의 경쟁은 원래부터 말이 안 된다. 요컨대 만주에 다수의 일본인을 넣으려고 하는 등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동경 아사히 신문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언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인용하지는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급한 대로 하나 정도밖에 넣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소세키는 대일본 제국과 만철에 의한 만주 지배의 불가능성을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지적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나츠메 소세키가 이 기행문과 이 관련된 텍스트에서 만주와 조선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경박한 식민지주의를 양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작업 가설을 일단은 세웠고요. 이런 작업 가설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김대양 쌤의 코멘트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논문을 계속 써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나츠메 소세키의 만칸 도코로가 연재되면서 중단되었던 4개의 분절에 주목을 하셔서 그 분절에 따라서 분절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작품상의 변화되는 양상 그리고 식민주의의 양가성 등을 선생님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향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또 논문을 전개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정 토론은 제주대학교의 김대양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교 김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식민주의적 양가성에 대해서 주목해서 분석한 각동권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세키 기행문 만화에 관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체험을 한 한국과 중국에서 이미
좀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좀 익숙한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필한 작가의 태도에 대한 논의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는 어떤 근대화 시작된 시기를 살아간 일본 근대 작가들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회적 시야를 드러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소세키도 이 기획문을 통해서 주변국에 대한 소세키의 어떤 작가의 의식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기획문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시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선생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소세키뿐만이 아니고 동시대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표했던 문학가라든지 지식인들도 같이 분석을 해서 당시 어떤 그들이 식민지 인식과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각축기 일본 근대 지식인들이 어떤 타자에 대한 시선을 드러내 보이면 좀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럼 토론자의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식민지의 어떤 그 표현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선이 그 예전에 당시와 현재를 보는 방법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동시대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표했던 문학가 지식인들은 어떠했는지, 이것이 과연 소세키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자분의 곽동원 선생님의 고견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는 일본 연구자보다는 일본의 식민지 체험을 한 한국과 중국 연구자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 장은 그 발표에서는 이제 발표를 안 하셨는데, 이 장에서는 연재 중단 이유에 대해서 선행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중단 이유를 깊이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선행 연구에 대한 거론이 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좀 드러난 중국과 한국의 반응이 좀 어떤지 최근에 그 연구 동향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론에서는 작품문을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 제일 처음에 받은 그 연구 주제가 그 기획문과 작품을 연계해서 이제 하는 거로 했는데, 좀 연구 방향이 좀 이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본론에서는 연구 목적인 어떤 죄책감과 흔적 등을 좀 작품과 연계해서 다루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문 마지막에 5페이지에 보면 소세키는 만주의 지배의 불가능성을 지적해 버렸다라는 이제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 여행의 목적은 타자의 발견성이 아니라 일본인의 우월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야를 보이지 못했다는 한계까지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보고 싶어하는 어떤 식민지를 옮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어떤 공적인 견학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준은 소세키의 여행과 여행 기행이죠. 그거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발표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좋은 발표에 좀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부족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한 선생님이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전문적인, 저도 사실 이렇게 이 만한 독보로라고 하는 텍스트를 잠깐 보고 또 놓고 있다가 또 잠깐 보고 놓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려움이 막 앞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하신 질문에서부터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나츠메 소세키의 여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만한 독보로가 얼마나 부응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먼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한 독보로가 첫 번째 이제 분절이, 제가 이렇게 4개의 분절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첫 번째 분절은 이제 만한 독보로가 연재가 이게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고 나서 한 7회까지 연재가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연재가 되지 않습니다. 연재가 되지 않는데, 그 연재가 되지 않는 동안에 나츠메 소세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케베 산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쿄 아사히 신문의 축필이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부 부장이었던 시부사와 겐지가 가지고 있던 3회분의 원고까지만 연재를 하고 거기서 끊도록 하자라고 나츠메 소스케는 제안을 했는데 이케베 산자는 조금 더 써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나츠메 소스케가 이제 나카무라 제코라고 하는 그 만철의 그런 총재의 초대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만철의 총재 입장에서는 나츠메 소세키에게 만철의 어떤 그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함으로써 만철의 주가를 올리고 만철의 주가를 올림으로써 조금 더 자본을 끌어 모아서 그래가지고 식민지 개척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츠메 소세키가 도쿄 아사히 신문에 무언가를 써주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쓴 부분은 나츠메 소세키 첫 번째 원고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메 소세키의 만칸도 고로도쿠에서 한 3, 4, 5, 6 정도, 3, 4, 5, 6, 7 정도에서 이제 그 만철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8, 9, 10, 한 15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물론 더 쓰기로 해가지고 썼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이제 나츠메 소세키는 이제 나카무라 제코한테 돈을 한 500엔 정도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정도의 돈을 받고 뭔가를 써야 된다면은 이 정도로 하자라고 거기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원고가 이제 이제 대련과 만철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서 그두 번째 부분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위장에 관련된 언설들, 위장통에 관련된 언설들이 굉장히 많이 빈출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식의 발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츠메 소세키가 일본인의 우월성, 특히 만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통이라고 하는 걸 전경화시킴으로써 만철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자기의 임무를 배경화시켜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츠메 소세키의 그 작품 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어가면서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대영 쌤 논문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랄까요? 저도 김대영 쌤과 마찬가지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쓰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발표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뒷부분에서 조금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과 그리고 안중근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제가 이미 한번 고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탐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에서 왜 살해당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오요네의 그런 목소리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지배 담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양가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있던 것과는 달리 안중근 리순에서 이루어졌던 안중근의 공판이 일본의 신문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의 내용을 읽은 독자라면 그 당시 자기가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던 그런 식민 지배 담론 당연히 공유하고 있겠죠.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그런 담론 체제가 안중근의 목소리에 의해서 분열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그 과정, 분열돼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그 안중근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오연의 목소리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연구 동향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나츠메 소세키의 만한 곳곳에 대한 비판론과 그리고 주로 이제 한국인 연구자들과 중국인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 특히 윤상현 선생님 연구나 박유화 선생님 연구나 그리고 중국인 연구자들의 연구, 그리고 김대양 선생님 연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비판론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요네다 토시아키의 연구라던가 그다음에 가와무라 미나토의 제국의 소재기라던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크로카와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크로카와 다이카의 연구라던가 이런 연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는 주로 이 나츠메 소세키 그런 에크리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해학성 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주로 가와무라 미나토의 제국의 소재기에 의해서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가와무라 미나토가 또 호세 다이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타닌 고진의 첫 번째 제자벌에 해당합니다. 가라타닌 고진 근데 가라타닌 고진이 그 당시에 썼던 글 중에서는 유머러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유머러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트의 그 유머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그 논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음, 그 학위 논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오늘 그렇죠. 오늘 발표한 이 발표에 그 논문에서 조금 더 넣어서 김대양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괜찮은가요? 네, 이 대답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첫 번째로 이제 김대양 쌤이 지적해 주신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그 타자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그 작가 연구라고 하는 걸 아직 여기 이 틀에서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게 풀고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김대양 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본인 작가들의 그런 조선인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대현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나 이 나츠메 소세키라는 워낙에 대작가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들 관심 가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나 꼭 내가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시간을 고려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발표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발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제3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카이스트의 백안문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백안문 선생님께서는 일본 근세문학, 일본 사상을 전공하시면서 관련 분야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연구 범위를 근대 전환기, 더 나아가 현재적 시점의 일본 문화까지 확장하시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 역시 현재적 시점에서의 일본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후쿠시마에서 생각하는 도쿄올림픽 부흥문화론의 관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완문입니다. 화면 공유 잘 되었을까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학회 자료집에는 제대로 된 형태의 요지문을 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된 형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채팅창, 현재 줌 채팅창에
다시 수정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받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차만 보더라도 짐작하시듯이 일단 본 섹션의 지역과 지방의 문제에 관련시켜서 연결 지어보려고 노력은 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논문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쿄올림픽 작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을 소재로 해서 조금 부흥문화론이라는 일본 문화론에서 얘기되는 부흥문화론이라는 관점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서 좀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얘기는 단순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후쿠시마 부흥을 선전했던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이 결국 후쿠시마의 목소리는 지운 채로 일본을 위한 도쿄를 위한 올림픽이 아니었던 거라고 짐작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 문화론에서 얘기하는 일본 부흥 문화론이라는 게 지방이나 지역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론 중에 조금 중간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다른 발표에서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후쿠시마를 언급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 도쿄올림픽과 관련짓는 논의를 조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들 얘기에 조금 주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후쿠시마 지역 당사자들, 지역 주민이라든지 혹은 원전에서 일하는 이제 전국에서 삭출되어 온 이런 노동자들이 이 후쿠시마를 정치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결국 우리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어떤 그런 도쿄올림픽에 대한 선전 문구와 실제 후쿠시마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간극이 있었고 그런 것이 뭐 도쿄올림픽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후 쭉 계속되어 온 어떤 뭐 히로시마 혹은 뭐 불확인 차별이라든지 뭐 오늘 식민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어떤 차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일본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오늘 얘기에서는 그래서 도쿄올림픽 얘기를 많이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서 이제 누락된 혹은 경시된 지방과 지역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최대한 저는 부흥문화론이란 일본 문화론의 시점에서 어떤 사회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뭐 미디어 논문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제 전공인 일본 사상사 쪽에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머릿속에만 있어서 네, 전달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론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피해와 고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했던 의도는 너무나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것이 국민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주민이라기보다는 정부나 국가 차원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고 이제 이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전 아베 총리가 유치할 단계부터 사실은 그랬었다. 지난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을 전후로 한 작년, 재작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2013년에 애초에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이 후쿠시마에 대한 걱정을 어떤 식으로
이제 IOC에게 어필할 것인가, 혹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안심해달라고 얘기할 때 계속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쿄에는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노선을 계속해서 이제 유치 후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그러면서 후쿠시마는 사실 부흥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써왔던 올림픽을 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봤고요. 그것 때문에 후쿠시마 당사자들, 주민들로서는 실제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만 버리고 가면, 도쿄를 위해서 도쿄만 지키면, 도쿄만 이제 인정받으면 된다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국 수상이냐 아니면 도쿄국 수상이냐, 뭐 실제 이런 비난 같은 것을 많이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빠져나갈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안정된 후쿠시마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구 시합을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성화 봉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후쿠시마를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 그러나 거기에서 당연히 후쿠시마의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는 것이겠죠. 이때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것을 제 2절에서 보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문학사, 사상사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처 다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젊은 이 신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흥문화론이라는 책을 2013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2020년에, 재작년인가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조금 가지고 이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쉽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도가 그 시도 자체가 유효한지는 이 후쿠시마 료타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문학사가 혹은 사상사가 이제 전란 혹은 재난, 이런 큰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마다 일본 문학에서는 무상관이라든가 체념만을 얘기해 왔는데, 그런 이제 고전 문학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통념인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번복하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학계, 그래서 아마 산토리 학예상 수상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재해 자체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달관하는 그런 일본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이 다시 일으키는 것에 일본 문화의 가장 창조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혹은 내셔널리즘 혹은 젊은이들이 들으면 이런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또 혹은 실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화론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가지 만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고전 문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대 현대 소설을 거쳐서 현대 애니메이션까지 오히려 좀 현대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를 들면 만엽집이라는 것이 자연을 얘기하는 굉장히 서정시로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사실은 그것은 자연 그 자체를 얘기했던 시가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있었고, 일본 고대 시절에 계속해서 천도, 도읍으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진원 문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엽집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지금까지 이제 통설을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의 이제 논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제 도읍을 옮기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 양마토 조정 얘기만 하는 거죠. 양마토 조정에서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옮기면서 중앙의 입장에서만 이제 이 일본 전국을 수렴하는데 이제 중앙 집권에 이 시가집이 결국은 기여했는가, 이런 식의 결론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진원 문학의, 고전 문학에서 진원 문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헤이케이 모노가타리라든지 태평기의 경우도 이 저자는 이제 어디까지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봉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패배자가,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한 이제 패배자가 이제 중앙에 이제 봉헌하는 형식, 예속되어서 예속민을 증명하는 그런 절차로 자발적으로 봉헌했다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얘기, 주변부 얘기는 다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아키나리와 박깅은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이제 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혹은 아키나리는 더 복잡해서 이제 교토를 계속 깎아내리고 오사카의 촌스러움을 끊임없이 이제 악담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면모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키나리 인생 혹은 아키나리 문학, 아키나리의 사상에서는 결국은 왕조 문학으로 귀결되는 거. 왕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 기나이 지방 이제 문학으로 사상이 결국 수렴되어가는 그런 얘기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현대에서 근대 문학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경우도 관동 대지진이라는 지진을 겪고 나서 수도가 도쿄가 붕괴했을 때 그것을 만국의 백성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수도의 붕괴를 만국의 백성이라는 어떤 멸망 체험이라고 치환해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대 사상에서 얘기하는, 문화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연의 회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연이 이꼴 자연, 네이처의 자연은 아니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네이션이나 이런 이제 기호로서의 어떤 국민을 혹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 료타라는 저자는 엄청나게 방대한 광범위한 스펙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놓고 이 일본 문화론을 부흥 문화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역시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제가 비평하는 작업을 생략하고 말씀드려서 곤란하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현대 일본 정부에서 혹은 도쿄 올림픽에서 얘기했던 논리랑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을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재해나 부흥으로 일관되게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본 문화론 혹은 부흥 문화론의 의미를 사실은 여기서 부정하고 싶거나 뭐 어떻게 그러려고 이 논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3.11 이후에 어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진재문학 혹은 재해문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학 연구자나 사상 연구자 입장에서, 혹은 일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난 10년간 쭉 저도 조금 연구의 스펙을, 이쪽에 연구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양쪽의 부흥 담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때 지방과 지역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이 세션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는 조금 제고할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료타의 문화부흥론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요. 일본 문화부흥론이 또 지방과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울산대 김미진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자가 되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의 김미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백아문 선생님의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2020 도쿄올림픽과 그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쿠시마 료타의 일본 부흥론이라는 책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이 토론을 진행하게 돼서 조금 그 책을 먼저 읽어보고 저도 어떤 생각과 그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또한 하나의 과제로 좀 더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아문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원래 전공은 이제 근대 시대, 특히 근대 후기에 이제 사파 소설이라던가 이런 쪽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역시 에도 시대면 화재라던가 아니면 지진 등의 재해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그러한 것들을 출판물로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도 한 2차례 정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게 이제 먼저 17세기 한 중반 1650년 정도에 있었던 에도 메이레키 대지진을 소재로 쓴 아사히 료이의 작품 무사시아부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사시아부미라고 하는 작품은 료이 자체는 이제 가미가타 쪽 출신 지역의 사람이고, 료이가 직접 에도 화재를 보고서 쓴 그 작품이 아니라 료이조차도 에도를 갔다 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카미가타, 즉 그 당시로 보면 지방이 되겠죠. 중심지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온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그 지방에서 그 중심지의 그 화재의 그런 참상을 굉장히 생생하게 작품으로 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사시아붐이라는 작품 전체를 한번 쭉 확인을 해본 결과, 료이의 어떤 그 중심지의 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객관적으로 에도에는 이러이러한 화재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죽었고 이러한 상당히 객관적인 서술이 거의 베이스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본 것이 이제 19세기 1807년에 에도에 있었던 에이다이바시라는 다리가 붕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붕괴가 된 이듬해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 또한 그 재해의 그런 참상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는 굉장히 극도로 피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그 일련의 용례로는 고전 문학에서의 이런 재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상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특히 에도 시대에는 그 참상을 굉장히 르포르타주식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흥이라던가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필자의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반영돼야지만 그에 대한 견해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아문 선생님께서는 물론 고대 작품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런 그 근세 시대라던가 이런 특히 출판물이 많이 나왔던 시대에 이런 재해 관련 작품, 그 속에 그려져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근대와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궁금한 점은 도쿄올림픽을 진행을 하면서 2020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박 니혼하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혼하크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그 부흥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그 니혼하크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니혼하크 프로젝트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흥과 관련된 성과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발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유튜브에 그 니혼하크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많이 발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후쿠시마의 참상이라던가, 참상은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 부흥된 이후의 모습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의외로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온라인으로라든가 여러 성과물 발신 양이 적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배가문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이상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보다 더 성실하고 네, 좋은 의미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더 보탤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부분 올림픽 관련해서는 최대한 논의를 다른 논거와 제가 다른 발표 겹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하면서도 뭐 혼선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제대로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말만 부흥이고 그 부흥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들어가 보면 너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허접하잖아요. 실제로 그 간극이 당사자들의 입장만 뭐 피해와 억압의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가리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도 성공했나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의구심부터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과 지방 문제는 워낙 잘 아까 애도 얘기는 정말 애도 근세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저도 뭐 감당이 안 됩니다. 혹은 근세 얘기만 가지고 써볼까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근대와 동일한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건 당연히 네이션이나 내셔널리즘의 문제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점이라서 제가 애초에 이 사람의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재해는 아니지만 이 멸망 중에 가장 큰 멸망이 국가의 멸망인데 그것을 중국의 국가 멸망 체험에서 빗대어서 가져와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구축한다 이런 새로운 정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근세에서의 유민 내셔널리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민 내셔널리즘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가상국가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런 멸망의 경험이 없으니까 중국을 모델로 하되 끊임없이 가상 체험된 내셔널리즘이다. 그래서 기호화되었고 표상화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브컬처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 근세 얘기를 국학자들의 논의를 이렇게 근대에 혹은 현대의 서브컬처까지 끌고 가는 지점이 이 사람의 역량이기도 하면서 혹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면서 저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지점? 선생님이랑 다른 측면에서 걱정이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큰 의미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려서 답변 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파헤치고 싶은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네, 결론답지 않은 결론으로 네, 좀 얘기를 흐려버려서 오히려 지방이랑 지역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또 그 부분 좀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가문 선생님 발표와 김미진 선생님의 충실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11시 43분이 되었는데요. 세 분 선생님께 각각 30분 정도의 발표 시간이 부여되었었고 약 1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혹시나 이 배가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은 좀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는 많이 지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럼 선생님
발표와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부여된 약 2시간의 시간을 참 내실 있게 사용한 발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제8 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일본 지역문화의 역사와 전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본 발표를 구성하면서 총괄하셨던 인천대학교 이석 교수님의 간단한 총평으로 가름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이석입니다. 제가 좌장은 아니고 이걸 기획을 맡아가지고 제가 끝인사를 대신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기획 의도는 그러니까 지역 문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학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새로운 어떤 퍼스펙티브가 열리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갖고 이번 섹션을 기획을 했고요.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구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면은 뭐 굉장히 학제적인 연구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다라는 저도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뭐 지리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사상의 관점에서 사상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뭐 국책 문제,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식민지 문제, 혹은 뭐 부흥 문제, 재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떤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문화의 관점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어떤 조금만 저희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학제적인 서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론 구축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전문가 분들을 제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들과 그리고 코멘트를 해주셔서 발표자 선생님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 이렇게 토요일에 접속해 주셔서 2시간 동안 저희 섹션에 참가해 주신 윤현희 선생님, 그리고 김대한 선생님, 김미진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좋은 토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12시부터 마무리하기 앞서서 하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뒤에 1시부터 제2부 개회사 및 기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제9 발표장으로 접속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 오전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한국-일본학회 103회 학술대회 혐오시대의 한일문화횡단의 양상과 가능성, K컬처와 J컬처를 중심으로의 제1부 일반 학술 발표 및 분과별 학술 심포지엄 제8 발표장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의 지방과 지역의 죄송합니다. 일본 지역 문화의 역사와 전망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